선생님, 오늘은요, 저희가 영상을 이제 발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전세로 인한 문제의 네. 원인은 바로 이 전세 대출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문제점, 시장에 일종의 교란작용을 하는 그 원인으로서 전세 대출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첫 번째는 뭐냐면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저희가 영상을 이제 발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항상 저희가 이런 주제의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올라오는 댓글들이 있어요. 바로 저희가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많은 네. 분들이 이 전세로 인한 문제의 네. 원인은 바로 이 전세 대출 때문이다. 예.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네,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네.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올려준 임대차법 4년 네네. 만기 도래 영상에서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댓글을 보면요, 전세자금 대출부터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거에 대한 댓글이 24개나 달렸어요. 그렇죠. 이걸 보면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논의를 해줬어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전세 대출이 전세 사기를 부추긴다. 예. 그래서 무조건 국가에서 보증하는 전세 대출을 없애야 된다. 네. 적어도 DSR을 도입해야 한다. 그 아래 바로 또 네. 전세 대출은 진짜 손봐야 한다. 이게 대댓글이 정말 많이 달린 영상이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그다음에 지금 시장의 모든 원인을 전세 대출로 꼽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이 전세 상승의 원인이고 이렇게 부동산이 막 올라가는 것도 전세 네. 대출을 너무 쉽게 해줘서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좀 짚어 이렇게 진짜 전세 대출이 문제인가? 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인가? 뭐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이 2018년 1월 5일 네. 출간이 되었고 실제 이제 출간이 됐다는 거는 제가 쓴 책을 쓴 시점은 2017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2017년 2월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2월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한 여름쯤에 여름쯤에 이제 탈고를 하고 이제 출판사한테 원고를 넘기고 이제 편집 작업 해가지고 1월 5일 날 출간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책의 전세 대출에 네. 앞으로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시장이 위험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네.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전세 대출 활성화 대책이 나와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아마 한 36조? 이명박 정부 때는 한 6조 정도 돼요. 6조 얼마 정도.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좀 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말 때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뭐 통계치를 보니까 169조? 뭐 이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문제점이나 그 시장에 일종의 교란작용을 하는 그 원인으로서 전세 대출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를 올리는데 정말 한몫을 해요.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세 대출이 없으면 전세를 내가 아무리 그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현금 5억 가진 사람이 현금 5억, 5억도 많죠. 현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다. 현금 전 재산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5억 전세인 집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고 싶어도 나 정말 저 집에 살고 싶은데 3억밖에 없어. 그러면 월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자기가 원하는 집을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그리고 높은 월세보다 집을. 이자가 항상 대부분 2022년도를 빼고는 네. 월세보다 이자가 전세 대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더 주고라고라도 그 자기가 원하는 집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없을 때와 선택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우려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여파가 또 생기는 게 일종의 전세 사기.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가계 대출의 부실화예요. 그게 뭐냐면 자, 옛날에는 전세 대출이 없던 시절에는 집을 보면요. 네. 집을 보면 자, 자가인 집 같은 경우는 실거주 하는 거죠. 네. 실거주 하는 집은 대출이 보통 60에서 70%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네. 지금 요즘은 뭐 이제 50%까지 그렇죠. 네. 줄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60에서 70%까지 됐단 말이에요. 자가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 30에서 40%. 예, 자기 자금 집어넣고 대출 60% 정도. 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갭 투자를 한 집, 전세를 낀 집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어요. 대출이 없다. 네, 없습니다. 그 갭만큼은 집주인이 자, 현금을 내는 거니까. 갭은 현금으로 내고 네. 보증금도 현금으로. 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대출이 없는 집.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환위기나 뭐 이런 게 모기지론 뭐 이런 위기가 와도 네. 나름대로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부분이 실제로 집에서 차지하는 대출 이 비중이 극히 낮았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제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 자, 자가인 집은 이제 거의 비슷하죠. 자가인 집은 비슷하고 이제 투자한 집이 굉장히 지금 대출이 많은 집으로 다 변한 거예요. 뭐냐면 전세를 낀 집은 지금 요즘 무슨 또 트렌드가 생기냐면 자기 자금도 현금으로 다 안 넣어요. 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막 이런 네, 거. 신용대출이든 뭐 마통 막. 해가지고 네. 자기 자금이 아닌 대출을 끼워서 이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로 넣고 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출이 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증금을 여기서 최소한 80에서 90%를 대출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집에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자금은 10% 많아야 20에서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아서 외부 충격이라고 하죠. 외환위기 같은 IMF나 금융위기 이런 충격이 왔을 때 그 당시에만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부동산이 떨어졌다가 다시 딱 상승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만약에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이 집이 도미노로 무너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다 껴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전세 대출의 취지는 뭐냐면 보증금이 현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현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을 때 이 현금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돈이 만약에 2억이 있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집을 대출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만약에 연체되는 상황이 되면 이 돈을 임대인도 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임차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증금을 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집만 그러면 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집이 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어느 한 집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연체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도미노처럼 쫙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파격적으로 늘려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제가
2017년도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터지지는 않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위험하긴 한데 요인으로 네.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두 가지 요소가 전세가를 상승하는 원인이 되었고 네. 이게 가계대출 부실화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있나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매매가에 영향을 주죠. 매매가 상승도. 네. 매매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란시키고 있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영상, 진짜 특히나 전세에 대한 주제 영상을 찍기만 하면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게 전세자금 대출인데 네. 이걸 계속 존치시킬 이유가 있나? 네.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댓글도 많은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벌써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소장님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폐지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맞습니다. 하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네네네. 그러면 폐지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폐지하는 게 맞지만 네. 어렵습니다. 어렵다. 네, 어려운 게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폐지한다라면 이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회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죠. 80%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 네. 그럼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폐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폐지를 이제 억지로 한다라면 사실 이제 전격적인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공중에 뜨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집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집값은 올랐고 전세값 올랐고 그러면은 집주인 이게 시간차를 모르는 분들은 뭐 전세값 떨어지고 네. 괜찮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당사자가 그리고 직접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건데 시간차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건 필수품이거든요. 주택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자, 임차인은 이 집을 나왔으면 다른 집을 반드시 바로 구해야 돼요. 시간차가 없어요. 근데 임대인은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임대인은 시간차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실로 놔두거나 네. 아니면 돈을 못 내주는 상황, 안 내줘. 그러면 임차인은 시간차가 없고 임대인의 시간차가 약간이나마 존재를 해요. 그러면 누가 죽느냐? 임차인이 죽어요. 불리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격적으로 만들면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폐지한다라고 하면 이제 신압으로 서서히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서서히. 네. 근데 서서히 폐지할 때의 그 기준이 뭐냐? 네. 뭐 기준을 만들기도 애매하고, 기준을 강화시킨다. 아니면 전세 대출 그 금액을 이제 뭐 80%가 아니고 80%에서 뭐 50%로 이제 줄인 네. 다음에 단계적으로 이제 줄이는 방안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문제되는 게 자, 만기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네.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2억에 이제 자기 자금이 들어와 있고 8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50%가 되면 이 사람은 이 집에 살려면 3억을 현금으로 구해야 되죠. 2년 안에.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5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4억짜리 집으로 가야 돼요. 4억짜리 집. 10억짜리 10억짜리 집에서 4억짜리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서서히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고가의 집은 이제 비는 상황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저가의 집으로 몰려. 그럼 또 저가의 집이 또 몰림 수요가 몰리니까. 몰리고 얘가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한번 만들어진 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돌리기가 그러니까 불가역성이라고 하죠. 불가역성.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게 바로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처음부터 잘 기획을 해가지고 네.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박근혜 정부 때 파격적으로 풀어주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놔버린 거죠.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시기로 이게 이미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 네, 제도가. 네.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진짜 이러다가 네. 정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외부 충격이나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우후죽순, 뭔가 네. 진짜 막 힘든 뭔가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소장님도 보시기에도 이걸 그냥 놔둔다면 네.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언젠가 터지겠죠. 어, 근데 문제는 이걸 해결할 사람이 네. 고양이 목에 밤을 달기. 누가 다냐? 이 문제거든요. 네. 자, 우리가 그 예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개혁이에요. 네. 국민연금 개혁은 20년 전에 얘기 나왔던 거예요. 이게 고갈된다.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개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20년 전에 됐나요? 그럼요. 노무현 정부 때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전부터도 나와. 제가 알기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시민 장관 네. 그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건 개혁해야 된다.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문제가 있는 건 다 알아요. 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손은 못 대. 손을 왜 못 대냐? 이거는 지금 이걸 개혁함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이거잖아요. 네, 네.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나만 손해 보는 거는 왜 하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대출을 개혁을 할 때 뭔가 바꾸고자 할 때 그 당시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피해가 사실 용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주를 넘어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건 인지를 해도 과연 이게 어떤 대통령, 어떤 네. 정부가 이걸 손을 댈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손을 대는 정부는 없을 것 같다. 네. 하나 정부는 다음 정권도 그냥 생각을 해야 터지면 해결하는 됩니다. 네. 그 정부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거를 앞서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는 정부는 그 누구도 없을 거다. 민주당도 못하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죠. 내가 미리 앞서서 예방을 하는 그런 건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네, 못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정말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봤어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하셨던 게 딱 이 대댓글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많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없애는 게 맞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근데 현실적인 거를 저는 없애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개혁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게 진짜 부동산이 필수품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 맞아요. 상품이면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